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디지털 네이티브 이해와 소통, 디지털 세상 이해하기라는 주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웰빙과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 설계하기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올바른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자, 오늘도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과 전문가 선생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 우리 학부모님께서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에 대해서 오늘은 또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학부모 리더 교육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듣게 된 이후로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아이하고의 대화는 단순하게 질문하고 체크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수업 듣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아이가 유튜브 컨텐츠를 뭘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도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SNS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가요, 선생님? 네, 저도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중요한 관찰이십니다.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의 영향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때때로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빠져 시간은 줄 모르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전문가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안심이 됩니다. 네, 저도 안심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현상을 인식하고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사용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먼저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안심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쉬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책보다는 유튜브 콘텐츠 이런 거 자꾸 보게 되면서 이게 또 알고리즘이 다른 영상도 소개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렇던데요. 네. 이게 디지털 습관을 잡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도 균형 잡힌 생활 습관 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는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디지털 세상은 이게 손쉽게 내 취향을 알아가지고 착착 와서 알고리즘이 딱 뜨니까 더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른인 저도 코로나 시기에 유튜브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니까 신체 활동이 마구 줄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지방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비대면으로 대화하는 게 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내 아이가 현실하고 저처럼 똑같이 담을 쌓고 지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걱정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방금 학부모님 말씀처럼 이게 신체 건강을 포함해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우리 어른들의 생활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른도 자녀도 건강한 디지털 사용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부모로서 어떻게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대처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디지털 세계의 편리함과 매력이 실제 세계의 경험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우려할 부분이에요. 신체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좌식 생활은 비만, 근골격 질환, 시력 저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증 같은 것이 연관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디지털 활동과 실제 세계의 경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균형을 잡는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그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함께 운동하거나 일주일 1회 야외 활동을 즐기는 시간을 만들고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적절히 제한하는 등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실제 생활과 디지털 세계의 균형을 잡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균형 있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실생활과 디지털 세계에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집에서도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은 무엇일까요? 학부모로서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 학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유튜브 사용 시간 같은 거를 좀 제한 두고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 스크린 타임에 적정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고민이죠. 그럼 연령별 적정 스크린 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18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화상통화를 제외하고 모든 스크린 타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 시기에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부모와 함께 짧게 시청하는 게 좋고요. 2세에서 5살 사이에는 스크린 타임을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부모와 함께 시청하고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군요. 영유아들한테는 정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아기 때 엄마들이 이 밥을 먹이려고 유튜브나 TV 틀어놓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6세에서부터 12세는 일관된 시간 제한을 두고요. 하루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3세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학업용 스크린 타임과 여가용 스크린 타임을 구분하고 여가용 스크린 타임은 하루 2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 좋습니다. 아니, 이런 기준이 있었다니 어린아이가 있는 그 부모님들 꼭 봐야 될 것 같고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적정 스크린 타임 뭐 없을까요? 네,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을 규하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 자식을 봐도 똑같거든요. 이들에게는 스크린 타임을 통해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시된 스크린 타임 기준 또한 단순히 가이드라인 뿐이지 각 가정의 상황과 아이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활동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걸 말합니다. 이는 우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실제 세계와의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디지털 디톡스를 가정에서 실천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제 가족, 당장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디지털 디톡스를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하루 종일 부담스러우면 먼저 한두 시간부터 시작하면서 늘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시간대의 설정입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디지털 프리타임으로 정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 활동 계획을 활용해서 디지털 디톡스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가족 활동을 미리 계획해 두고 독서, 명상, 운동 등의 디지털 기기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디지털 디톡스가 부담스러운 의미가 아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막연하게 디지털 디톡스 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진적으로 어떤 특정 시간을 좀 주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좀 시간 늘려가는 것 혹은 뭐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디지털 디톡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학부모님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 중요성을 학교에서 배워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개인정보 노출이 주는 위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원 도용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학생증이나 생일 파티 사진을 올렸을 때 여기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학교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모이면 누군가가 자녀 이름으로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친구들의 당황스러운 사진이나 영상이 순식간에 다른 단톡방으로 퍼져나가 놀림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퍼진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겠네요. 네, 세 번째로는 온라인 그루밍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앱에서 처음에는 또래인 척 접근해서 친분을 쌓다가 점차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구하면서 협박이나 착취를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낯선 사람의 악의를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평판 손상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장난으로 찍은 부적절한 영상이나 게시물이 수년 뒤 대학 입시나 취업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위치 추적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일상 사진을 올렸을 때 자동으로 위치 정보가 태그돼서 자주 가는 학원이나 운동하는 곳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토커나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 위치 정보도 큰 위험이 되기도 하는군요. 아이가 사진 올릴 때 위치 태그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도록 항상 주의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 광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검색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이러한 마케팅 전략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함께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과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도 되고 정말 무서운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는 개인정보, 사진 이런 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진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지우기도 참 어렵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신상이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유출이 된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학부모님들 잘 또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자칫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가정에서 자녀에겐 어떻게 교육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실제 사례 공유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제 피해 사례를 또래에 맞게끔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들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평소에 자녀하고 열린 대화로 꾸준하게 대화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설정을 함께 하기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함께 검토하고 조정해 주세요. 또한 디지털 발자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음을 꼭 설명해 주세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 이 부분을 잘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 활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알려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관리 교육을 통해서 강력한 비밀번호를 만들기와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교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또 꾸준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 설계하기라는 주제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령별 적정 스크린 타임, 디지털 디톡스 전략,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요, 우리 가정에서 건강한 디지털 라이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사실 완벽하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